자, 19세기 미술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술 운동의 출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막 시대가 막 이렇게 길게 로마, 그리스, 르네상스 이렇게 되지 않고 짧게 짧게 그리고 겹쳐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시대, 한 시대에 막 이것저것 다 나타나고 또 이제 작가의 개성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미술이 길어요. 115페이지까지니까. 이제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읽을게요. 신고전주의, 그리스 이상주의의 복원. 잠깐 이거를 그림만 갖고 왔네. 그래서 그리스 이상주의의 복원, 고대 고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함께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나타났다. 그래서 로코코 양식은 이제 귀족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프랑스 귀족, 여러분들 근데 프랑스 대혁명 아시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본인들의 막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제 왕과 왕비를 처형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와 이제 시민들의 세상이다라고 했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뭔가 시민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처럼 막 하다가 자기가 또 왕이 되잖아요. 자기를 황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왕권이 가장 강화가 됐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왕이 최고였던 시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황제 초상 만들고 이제 로마가 영토를 굉장히 확장을 하면서 이제 제국을 건설을 하잖아요. 나폴레옹도 막 여기저기 막 전쟁을 하면서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런 로마의 황제가 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다시 신고전주의라는 이제 미술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신고전주의는 고전이 언제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 특히 로마 시대로 이제 가고 싶다 뭐 이거지. 로마 시대 그림을 따라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의 이상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비드는 볼로냐, 피렌체 등을 여행하면서 이 사람이 로마 시대 사람이 아닌데 보면은 옆에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이때 19세기인데 지금 막 산업혁명 있고 막 공장 돌아가고 지금 이런 시대인데 옷 보세요. 완전 옛날 옷 아니니까 이렇게 선으로 두르고 있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시대가 언젠지 여러분들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옷이 이래서. 근데 이거는 흉내를 낸 거지. 신고전주의. 그리고 그리스 로마 미술에 심취하였다. 고대 로마의 조각을 화면에 그린 듯한 이제 특징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밑줄 딱 그어야 돼. 명확한 윤곽, 형체, 입체적 표현, 대상의 영웅화. 그 대상이 과연 누구였을까? 나폴레옹이지. 그래서 나폴레옹을 막 되게 영웅화하였다는 거지. 그리고 숭고함과 엄격함. 그 그리스 시대 그 시대 나올 때 숭고 그 시기가 또 있잖아요. 클래식기. 그래서 숭고함 또 나와. 그리고 엄격함. 좋아있는 구도에 집중하게 된다. 원래 역동적인 구도였잖아. 바로 그 로코코는. 근데 이제 다시 좋아있는 구도, 안정적인 구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호리타우스의 맹세, 소크라테스의 죽음 등은 이 운동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을 볼 수 있다. 다비드의 신고전주의 이념은 그의 제자였던 앵그르에게 계승하였다. 그래서 앵그르 그림이 근데 또 위에 있어요. 교과서가 막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앵그르가 제자인데, 그래서 앵그르 그림 보면은 그랑 오달리스크 해가지고
막 왕권 강화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죠. 그리고 약간 왜곡돼 있어요. 다비드 그림은 왜곡은 안 돼 있거든요. 정형화된 그런 그림으로 그리는데 보면은 앵그르 그림이 그랑 오달리스크 설명할 때 인체가 되게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 절대 이 자세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방에 있으니까 한번 이 자세 한번 해봐요. 난 안 해봤는데 사람이 이 자세를 절대 할 수 없대. 그랑 오달리스크 보면 이제 또 허리가 되게 기형적으로 많이 늘어져 있다는 거지. 이런 곡선미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이제 앵그르 예술적 활동은 교과서로 다시 갔어요. 앵그르의 예술 활동은 정치적, 사회적 수단으로 삼지 않았고,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수단으로 누가 삼았길래 삼지 않았다고 또 나와. 그 삼은 사람은 다비드죠. 다비드가 정치적, 사회적 수단으로 삼아서 이제 막 뭔가 전쟁을 막 독려하고 또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뭔가 세뇌시킬 만한 그런 그림을 계속 그렸다는 거죠. 앵그르는 예술 활동을 이렇게 하고 오히려 냉철한 순수미의 이상을 강조함으로써 신보전주의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그래서 카노바라는 작가의 이제 조각 작품도 나오고요. 그림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 대표 작품이 이 호리타우스 형제의 맹세 이 작품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또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실렸더라고요. 막 이제 우리 전쟁에 나가자 막 이러면서 막 호리타우스 호라티우스 형제가 막 결의를 다지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의복을 보세요. 이 19세기에 이게 말이 되는 의복입니까? 이때 요즘 시대랑 비슷한 막 양복 이런 거 입고 다닐 텐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막 신발도 그렇고 막 끈으로 된 거, 응? 그래서 로마 시대인 것처럼 막 그린 거지. 그리고 여기 여자들 보면은 막 울고 있어. 이제 이 형제 엄마랑 뭐 동생인가 뭐 청가 그렇겠죠? 그래서 막 울고 있어. 그래서 보면은 되게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신분 차이를 딱 내고 이제 이런 특징도 있어요. 그리고 색채도 보면은 이 전시대 로코코 시대 작품 보면은 이제 빛이 쫙 들어오고 색깔이 한 뭐 300가지 정도가 쓰였다라고 하면 근데 한 30가지의 색밖에 안 쓰이는 거지. 딱 왜냐면 사과는 빨강색, 바다는 파란색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그 고유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고유색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망토는 빨강색, 바지는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사과는 빨강색. 근데 이제 로코코 시대는 안 그랬었죠. 근데 이제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다비드 작품 중에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운데 부분만 좀 잘라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황제를 다 이렇게 처형시켰는데 또 자기가 또 황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딱 왕관을 씌워주는 그 대관식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비드는 계속 이제 나폴레옹이 기분 좋을 만한 그런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된답니다. 신고전주의, 낭만주의의 설명이니까 낭만주의는 이제 책 먼저 볼게요. 낭만주의, 격동과 열정의 감정 표현이 되게 중요하고요. 19세기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 도시화가 진전되었고 근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때 뭐 19세기니까 이미 막 양복 입고 다니고 막 이럴 텐데 지금 신고전주의라고 하니까 낭만주의로 가는 거지. 낭만주의. 그래서 낭만주의는 무기력한 일상에 대한 반발과 함께 형식을 존중하는 아카데미즘과 프랑스의 구체제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구체제가 뭐예요? 이 나폴레옹의
자기가 황제로 등극을 해서 이제 왕권 강화시키고 이런 거에 반발을 했다. 그래서 낭만주의 화가들은 개인의 상상력과 감정에 관심을 쏟게 되었고, 특이한 체험, 상상력, 여기 다 이제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상상력, 별표. 갑자기 이전에는 상상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 실제 보고 그렸던가, 성서의 내용을 그렸던가, 아니면은 이상화된 어떤 이론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던가. 근데 이제 이 시기부터는 뭔가 상상 표현이 막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기고, 또 이국적인 풍물, 신화. 신화는 이제 그리스 신화도 있지만 다양한 신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정열적으로, 그리고 형태, 선묘보다는 색채를, 지식보다는 상상력을, 그래서 낭만주의의 화가들은 궁극적인 관심은 격동과 격변 그 자체였다. 제리코 메두사의 뗏목 보면은 이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뗏목을 타고 가다가 이제 바다에서 막 다들 막 빠져 죽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보면은 이 들라크루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랑 구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 그림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둘 다 낭만주의 작품이라는 거. 역동적인 구도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주제, 그리고 극단적으로 막 사람 죽고 막 이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이제 나타낸 이런 그림이고요. 또 사르나타 팔루스의 죽음, 이것도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이런 그림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연주의로 넘어가 볼까? 신고전주의랑 낭만주의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연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신고전주의랑 낭만주의랑 이제 연결되어서 나타내는 미술사조인데, 보통 그 다음 미술사조는 그 전 시대에 있던 미술사조의 좋은 점을 가지고 오고, 또 좀 나쁜 점이나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은 반발을 해요. 보통 미술사조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고전주의가 단정한 외곽선 형태미였다면, 이제 외곽선이 보면 되게 또렷하고 양감이나 대생, 형태력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었는데, 낭만주의는 동적인 구도, 그리고 사건 구도이고 이제 강렬한 색채, 그리고 뭔가 외곽선보다는 색채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고, 다채로운 색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념적 색채, 아까 얘기했죠? 빨강은 사과는 빨강, 망토는 빨강색이니까 빨강색으로, 이런 관념적인 색채. 그리고 여기는 다채로운 색채, 여기는 고대 로마 조각을 막 따라서 그렸고, 여기는 영웅적인 투쟁 이야기가 특징인데, 그 자유를 이끄는 민중의 여신, 이런 그림이 있죠. 그리고 붙자국이 없다, 굉장히 막 단정하게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낭만주의는 붓터치가 막 살아있는, 그리고 이상적 아름다운 엄숙함, 상상력, 추한 것도 그림, 막 사람 막 죽어있는 거 이제까지 그림에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추한 것도 그림. 자연주의 교과서로 한번 다시 갈게요. 19세기 미술에서 풍경화는 점차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낭만주의 미술을 거치면서 자연에 의미를 두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을 충실하게 묘사한다는 낭만주의와 비교되는, 또한 자연을 이상하고 있던 점에서 리얼리즘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그래서 풍경이 주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보통 풍경은 인물의 뒷배경으로 사용이 됐는데, 풍경이 주제로 나타나게 되고, 포로라는 작가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 밑에 있던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나중에 인상주의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코로, 밀렛, 터너 이렇게 나오죠. 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세 작품이 이제 자연주의에 해당하는 작품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읽어보시고요. 컨스터블하고 터너 중요해요. 컨스터블은 이제 자연 그대로 전원 풍경을 그렸던 작가고,
컨스터블은 이제 이런 바다에 증기선이 떠 있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증기선이 주제는 아니고 증기선 주변을 보면은 그러니까 바람이 막 일고 파도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제예요. 주변에 뭐 수증기, 바람, 그 다음에 여기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죠? 태양, 광선, 구름이 만들어내는 웅대한 자연을 화면에 담아냈다. 그래서 배가 있긴 하지만 배보다는 이제 주변에 그런 자연의 기운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이제 인상주의의 미술이 이제 여기서부터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일단 빛, 뭐 자연 것도 뭐 나무 이런 게 아니라 바람, 막 수증기, 뭐 이런 것들을 그렸으니까. 그리고 사실주의로 넘어가면요. 사실주의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도판을 같이 볼게요. 사실주의는 객관적 사실에 표현해가지고 마치 사진과 같은 이제 일상생활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그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였고 도시의 밑바닥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도시로 모여들면 당연히 하층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층민의 모습이 그림의 주제로 나타나요. 근데 이 전에도 그런 그림을 그렸던 작가가 있긴 하죠. 르네상스 시대 브리겔. 그리고 이제 사실주의에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도 있는 도미에라는 작가가 이제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세탁부가 주제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이 전에는 막 여신님 여신님 아니면 모나리자 같이 그런 잘 사는 귀족 부인을 그리다가 이제 세탁부 같은 현실의 세속적인 인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쿠르베도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화가의 아틀리에라고 해서 이전과 같으면은 이제 아름다운 그런 뭐 여인의 몸을 그렸다거나 여신을 그렸다거나 그 그림이 이제 주제가 돼야 되는데 쿠르베는 이제 자기가 그리는 그런 화실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미에 아까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이 사실주의 작품에 해당되는데요. 도판 그림을 몇 개 더 볼게요. 아까 컨스터블 자연주의의 컨스터블이라는 작가인데 이제 건초마차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마차가 있긴 하지만 마차가 주제는 아니고 이 자연 풍경이 다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원, 시골 마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쿠르베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라는 작품인데 아까 자기의 화실도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쿠르베고 후원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쿠르베 씨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허리를 딱 꼿꼿하게 세우고 있어요. 이제 나는 예전에는 화가는 이제 뭐 재단화 같은 것을 그리거나 성상화를 그리거나 아니면 어떤 주문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화가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당당하죠? 그리고 이제 쿠르베가 했던 말 중에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그릴 수 없다. 책에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글귀거든요. 그래서 쿠르베 작품 한번 보시고요. 자, 도미에 우리 교과서에는 세탁부라는 작품이 실렸는데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해요. 3등 열차. 우리나라 영화 중에 설국열차도 있잖아요. 그 설국열차가 이 3등 열차가 원조일 것 같아요. 이제 1등, 2등, 3등에서 이제 제일 하층민들이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모여 앉아있는 아기도 안고 있고 막 뭔가 되게 고단해 보이는 그런 인물들의 표정 같은 걸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타내. 그 도미에는 현실 비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다 현실 약간 비판적이야. 그래서 이런 일러스트 풍자 많이 그렸거든요. 삽화. 그래서 보면 얼굴이 막 세 개야. 보면 이렇게 약간 기득권층을 풍자해서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그림을 많이 그렸었다.
인상주의부터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상주의 하니까 와 되게 신나죠? 여러분들 되게 많이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뒷부분은 좀 빨리 나가려고 해요. 인상주의, 빛에 따라 변화하는 세계 표현, 교과서를 다시 보세요. 사진의 발명과 빛에 대한 과학적 분석 이론에 의하여, 여기가 이제 시대적 배경이 계속 처음으로 나와요. 또한 휴대튜브 물감의 발명은 이전에 불가능했던 야외에서 그림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제 빛의 흐름에 따른 그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사실적인 색깔을 표현하잖아요, 인상주의 작가들은. 그래서 왜 이게 나타나게 됐냐? 이제 사과를 한번 관찰하고 집에 와서 그려요. 사과는 빨갛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해가 지면은 지는 대로, 석양이 비치면 비치는 대로 밖에서 야외에 빛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튜브 물감이 발명이 돼서 드디어. 이게 중요한 또 미술적 배경이 되겠고요. 새로운 미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외에서 빛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하는 색채를 그리는 화가들이 등장했는데 바로 인상주의 화가들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이제 마네, 모네, 그리고 르누아르, 드가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같이 볼게요. 여기는 여러분들 눈으로 쭉 읽으시고요. 인상주의의 배경 딱 중요한 4가지만 딱 갖고 왔어요. 사진이 발달했다. 사진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주문받아서 초상화 그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진기가 있는데 뭐하러 막. 그 이전 시대에는 막 르네상스 시대 메디치가에서 막 주문받아서 그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이 나타나다 보니 이제 사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그리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개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빛의 과학적 분석, 이제 과학이 매우 발달했던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제 빛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제 신인상주의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튜브 물감의 발명에서 야외 사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미술에 대한 갈망. 이제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는 계속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기법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마네 작품 중에서 이제 마네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처음 등장했을 때. 그래서 왜 욕을 먹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뭔가 입체적이지 않아요. 되게 평면적이에요. 마네 그림은. 그리고 이제 뭔가 일본풍을 많이, 일본의 우키요에라는 그 달력 그림이 이제 유럽으로 가게 돼서 유럽에 있는 화가들이 우키요에 되게 신선하고 새롭다. 우리도 좀 따라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인상주의 시대에 우키요의 특징이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동양 미술이 그렇잖아요. 되게 막 입체적으로 막 양감이 풍부하게 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의 그림 보면은 막 양감이 그 이전 시대만큼 풍부하지 않고요. 또 예전에 이제 티치아노의 비너스라는 작품이랑 올림피아라는 작품이랑 구도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티치아노는 비너스 여신을 그렸는데 마네는 비너스 자리에 매춘부를 대신 그려요. 그리고 몸이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 되게 평범한 그런 여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천박하고 저질스럽다 이런 평을 많이 들었던. 그리고 이제 풀과 비의 점심 우리 교과서에 있잖아요. 이 그림도 보면은 딱 여자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막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옷을 딱 벗고 정면을 딱 째려보는 거지.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거는 이제 이 시대에 의복을 입은 그런 남자들과 풀밭에서 점심을 먹는데 혼자 옷을 홀딱 벗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천박하다 이런 말을 들었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이제 동양화 인물화랑 되게 비슷하죠. 이렇게 배경 쫙 깔려있고, 그 다음에 빛에 따른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양감을 풍부하게 낸 것이 아니라 르누아르라는 작가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고 하는데 그림 보면은 굉장히 화사하고 예뻐요. 그래서 붓터치가 매우 살아있고 또 야외에서 이제 귀족들이 막 재미나게 노는 모습을 많이 그렸던 신인상주의에서 114페이지. 많이 왔어요. 네, 거의 끝나가요. 네. 신인상주의 전묘법에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미술학원에서 다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막 면봉으로 콕콕 찍어가지고 막 되게 시간 많이 걸리는 그 그림 있잖아요. 이게 신인상주의의 화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시냐크의 그림이 실렸는데 사실 세라 그림이 더 유명해서 제가 세라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림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구도가 이전 시대랑 좀 다르죠. 이전에는 뭔가 막 역동적이고 막 이렇게 붓터치가 막 살아있고 근데 이제 세라는 나 그런 거 싫어. 나는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유식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래서 구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이제 빛에 의한 색채를 연구를 하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다시 보시면 인상파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된 색채에 의한 눈부신 표현법을 극도로 이론화하고자 한 것이다.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색이 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이유는 이거예요. 색이 탁해지는 게 싫어서 원색의 물감으로 색점을 찍어 표현하였다. 그래서 원색의 순도를 유지하게 되었고 작품은 견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보면은 형태는 평면적이지만 색채의 중간색을 드러내는 병치혼합 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색의 혼합에는 감산혼합, 물감을 섞어서 만드는 혼합이 있고요. 가산혼합이 있어요. 빛을 이렇게 같이 쏴서 섞는 혼합. 그 다음 병치혼합이 있잖아요. 병치혼합은 뭐냐면 우리가 펜이 윗면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나눠서 칠했다고 봐요. 돌리면은 이제 중간색, 보라색이 나오는 그 혼합이 병치혼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라가 사용했던 병치혼합 방법은 우리 눈에 주황색으로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빨간색이랑 노란색 색점을 찍는 거죠. 이렇게. 그럼 멀리서 보면 이게 주황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신인상주의는 점묘주의로 정착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라, 그다음에 시냐크 작품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후기 인상주의 보면은 이제 형태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 해서 후기 인상주의는 공통적인 특징은 없다. 이제 후기 인상주의는 개성적인 빛에 의한 그런 색채 그리고 터치감 이런 것들은 공통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이제 작가의 개성이 나타난다는 것. 19세기 말 사회 일반에서는 우리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교과서에 있었네요. 저는 왜 이제까지 이렇게 크게 실려있는 걸 왜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으니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내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사회적 영향으로 사물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관심을 보인 것이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이다. 이들은 인상주의의 빛에 의한 과도한 집착, 신인상주의의 지나친 과학 속의 반발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는 왜 나타났지? 그러면은 그냥 작가의 개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럼 미술사적 배경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인상주의의 빛에 의한 과도한 집착도 싫고 과학적인 막 그런 것도 싫고 해서 개성과 내면 표현을 강조. 이게 중요한 특징인 거죠. 세장, 고흐, 고갱, 그 다음에 로트레크 등등등이 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뭉크를 거쳐 표현주의로 고갱은 마티스의 야스파에 영향을 미쳤다 해서 표현주의가 아주 짧게 한 줄로 딱 나와 있네요. 표현주의 감정의 표현을 중요시하는 이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 뭉크의 절규
표현주의가 아직 한 줄로 딱 나와 있어요. 작품은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보시고요.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해가지고 표를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수업이었다면 얘들아 필기해 그랬을 텐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다시 개인적으로 와요. 필기할 시간을 줄게요. 자,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로 나뉘는데 인상주의의 대표 작가 모네, 마네, 르누아르 등등등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작가들이 여기 딱 있습니다. 모네 뭔가 빛에 의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풍경을 엄청나게 많이 그렸죠. 연못 시리즈도 있고 또 그 성당을 같은 풍경을 빛에 의한 흐름을 그리려고 엄청나게 많이 그렸잖아요. 그리고 르누아르는 다양한 인물 등장 배경은 아까 설명해서 넘어가고요. 주요 특징은 다채로운 빛, 개성과 주관, 원근법과 명언 대조법, 패기 이제 원근법 싫어 안 하고 이제 빛에 의한 색채 이런 것들을 위주로 표현했다. 이상화된 인물 표현 거부 이거는 이제 마네가 제일 심하게 했죠. 뭐 비너스가 있어야 할 곳을 막 매춘부로 채우고 그래서 인물 표현을 거부하였다. 신인상주의, 세라, 시냐크 등등등 있고 인상주의의 밝은 색채를 수용하였고 색채는 비슷하게 밝게 간다. 이제 후기 인상주의는 약간 색이 좀 더 진해요. 그리고 외곽선이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거든요. 우리 교과서에는 그 말이 안 나왔네요. 제가 여기 쓸 걸 그랬어요. 그리고 신인상주의, 인상주의의 과학적 체계가 되었다. 그리고 원색의 전문법, 형태와 구도의 복원, 색채학과 광학, 전통과 과학 기법을 중요시하였다. 후기 인상주의는 세장, 고갱, 고흐, 로트레크 등이 있고 사진 기법, 그래서 이게 사진 기법이 뭐냐면 구도가 잘린 게 되게 많아요. 교과서를 다시 보세요. 세장 그림 보면은 마치 그림이 더 광활하게 있는데 가운데만 가지고 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진 기법이에요. 특히나 약간 사선으로 잘리는 그런 선들이 많아요. 이게 우키요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사선 구도가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키요의 영향이고 또 사진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뭔가 자른 듯한 그리고 주관과 감정 등 개성 표현을 하였다. 이제 고흐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또 고흐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윤곽선 강조했다. 특징 제가 여기다 썼네요. 윤곽선을 강조하였다. 꿈틀거리는 선묘와 생면. 그래서 이것도 고흐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특징. 다시점도 우키요의 특징이에요. 다시점이 사실 민화에서 나타나는 그거잖아요. 다양한 방면에서 봤던 장면을 짜집기 한 게 이제 다시점이거든요. 다시 여러 마늘 다의 눈 보는 것이에다가 점이 많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보는 게 편집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데포르마시용은 이제 미술 용어인데 왜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왜곡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상주의의 세 가지. 인상주의가 세 개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인상주의, 원조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특징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각가에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지옥의 문이 실려 있는데요. 지옥의 문 이 작품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작자가 승인을 하면 복사본도 이런 조각 작품은 거푸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저도 이 작품을 또 대학교 때 또 봤네요. 대학교 다닐 때는 전시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지금은 많이 못 봐요. 시간이 없네요. 어쨌든 이 작품도 제가 봤어요, 직접. 근데 로댕의 특징은 터치감이에요. 그래서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의 특징이 터치감이잖아요. 그리고 신인상주의도 그렇고 전면법만 빼면은 이제 빛에 의한 터치 그리고 감정 표현
이 터치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감정을 더욱더 드러내는. 근데 조각에서 그러한 터치가 나타나서 매우 개성적인 작품이 로댕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19세기 이전의 조각은 역사적, 문학적, 관념적 사실주의와 국가에 봉사하는 기념비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 조각가들은 일반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고 인간 정신의 갈등과 모순을 다루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나타냈으며 이는 현대 조각의 기틀이 되었다. 그래서 그림은 이제 개성적으로 많이 왔는데 조각은 이제서야 개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댕을 굉장히 훌륭한 조각가다. 아직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건축공업은 철, 유리, 콘크리트와 같은 새로운 건축 재료를 도입함으로써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에 있는 그런 네모 반듯한 건축물 있잖아요. 네모 반듯하고 이제 창문 있고 요즘은 다 그렇게 짓잖아요. 우리 학교 같이. 그래서 근데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건축 기법이 나타났다. 그래서 국제주의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안 가셔도 되고 이제 책만 좀 읽어보시면 돼요. 도시의 발달로 건축의 형태가 은행, 병원과 같이 도시 시설화되는 가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대미술까지가 끝났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과제 안내 영상. 여러분들 이거를 잘 해야 수업을 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자, 1. 르네상스, 2. 바로크와 로코코, 3. 19세기 미술 이렇게 있는데요. 세 장으로 나눠서 쓰라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두세 장 분량으로 이어서 작성하세요. 그래서 1. 르네상스에서 쭉 쓰시고 2. 바로크와 로코코에서 쭉 쓰시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계약한 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해서 3시간 동안 현대미술을 쭉 할 거고요. 미술사 수업을 3시간 한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진도가 밀려버려서 현대미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실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워크시트지 작성 빨리 하세요. 알겠죠?